건강의 기적. 놀라운 은총이여, 나같이 타락한 자에게도 구원의 손길 내리시는 다정한 음성. 나는 버려진 자식, 그러나 지금은 집을 찾았네. 눈뜬 장님이었으나 지금은 보이네. 나를 두려움에 떨게 하신 그 은총이 두려움을 도로 거두어 주셨네. 내가 처음으로 믿음을 가진 순간 그 은총 정말 소중했네. 가시밭길 쑥 넝쿨 다 지나서 나 이제 여기 왔네. 이토록 멀리까지 나를 고이 인도하신 은총이여, 이 몸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리. 천년만년 그곳에서 복락을 누릴 때 태양같이 빛나는 우리의 마음. 주님, 찬미하는 노랫소리는 처음과 같이 세세에 영원하리. 이 노래는 초창기 미국의 유명한 복음성가 놀라운 은총이다. 이 성가에서 은총에 관련된 첫 번째 표현은 놀라움이다. 놀랍다는 것은 사물이나 사건이 일상적인 과정을 벗어날 때 또는 자연 법칙으로 예측할 수 없을 때 쓰는 말이다. 이어지는 노랫말은 은총을 일상적인 현상이며 또 얼마간은 예측 가능한 현상으로 설명한다. 하지만 은총은 일반적인 과학이나 자연 법칙의 개념으로는 이해하기 불가능한 면이 있다. 은총은 여전히 기적적이고 놀라운 그 어떤 것으로 남아있다. 정신과 의사의 임상에 나타난 여러 양상 가운데 의사들을 놀라게 하는 것이 있다. 그중 하나는 환자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놀라운 사실이다. 다른 분야의 의사들은 정신과 의사들이 부정확하고 비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한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사실 다른 어떤 질병보다도 신경증은 발병 원인이 훨씬 세세하게 밝혀져 있다. 게다가 심리 분석을 통해 환자 개개인별 신경증의 원인과 그 과정을 아주 정밀하게 추적해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다른 의료 분야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언제, 어떻게, 어디서, 왜 그런 특별한 행동이나 신경증 증세가 나타나고 또 진행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해내기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특정 신경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을지 또는 어떻게 치유되었는지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알 수 없는 것은 신경증 환자의 증세가 악화되지 않는 이유, 즉 가벼운 신경증은 중증이 되지 않고 중증 신경증 환자가 완전한 정신 이상자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의학적 통계로는 어떤 정신적 외상을 받으면 신경증 증상이 나타나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우리는 발견한다. 통상적으로 그가 겪은 상처는 현재 그가 앓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한 신경증을 일으켰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대단히 성공한 35살의 사업가가 아주 가벼운 신경증 증상으로 찾아온 적이 있다. 그는 시카고 슬럼가에서 사생아로 태어났다. 어머니는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가진 중복장애자였으나 어린 젖먹이를 혼자 힘으로 키웠다. 그런데 그가 5살이 되었을 때 주 정부는 그의 어머니가 아이를 제대로 양육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전 설명이나 예고도 없이 아이를 위탁시켰다. 그는 위탁 가정을 3군데나 전전하면서 보살핌이나 사랑을 받기는커녕 무관심 속에서 자랐다. 15살이 되던 해 뇌혈관에 선천성 동맥류가 파열돼 몸의 일부에 마비가 왔다. 그리고 16살이 되자 그는 마지막 위탁 가정을 나와서 혼자 살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흔히 예상할 수 있듯이 17살에는 사소한 폭행 사건을 저질러 감옥살이를 했다.
감옥에서 심리치료를 받지 못한 것은 물론이다. 6개월간의 감옥살이를 마치고 출감하자 당국은 그를 어느 조그만 회사의 말단 직원으로 취직시켰다. 그 어떤 심리치료사나 사회사학과라도 그의 장래는 어두울 것이라고 예측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예상을 뒤집고 3년차가 될 무렵 창사일의 최연소 과장이 되었다. 5년 뒤에는 동료 여직원과 결혼도 했다. 그 후 자기 사업을 벌여 성공을 거두고 부자가 되었다. 나에게 진료를 받으러 왔을 무렵 그는 사려깊고 자애로운 아버지였고 독학으로 학위를 땄으며 지역 유지이자 훌륭한 예술가였다.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서, 그리고 언제, 왜,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상식적으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상식적인 틀 안에서 그의 가벼운 신경증의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 치료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예상을 뒤엎고 성공을 거둔 까닭은 조금 더 알아낼 수 없었다. 이 사례를 인용한 것은 그의 외상이 관찰 가능했고 아주 극단적이었으며 그가 성공적으로 삶을 영위했다는 것 또한 명백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유년기의 정신적 외상은 상당히 미묘하고 건강 상태로도 흔적을 찾기 어렵지만 그 유형은 기본적으로 같다. 예를 들어 정신적인 면에서 근본적으로 자기 부모보다 더 건강하지 않은 환자는 드물다. 우리는 사람들이 왜 정신질환에 빠지는지는 잘 알지만 어떻게 정신적 외상을 이겨내고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른다. 어떤 사람이 자살을 결심한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있으나 동일한 상황, 동일한 원인을 가진 각각의 사람들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는 이유는 모른다. 여기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최악의 환경에 처한 대다수의 사람들의 정신건강을 지키고 유지시켜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힘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는 알 수 없다. 정신질환이 진행되는 양상은 육체적 질병과는 다르지만 이런 측면에서는 대단히 유사하다. 즉, 우리는 육체적 질병의 원인에 대해 대단히 많은 것을 알고 있으나 육체가 건강을 유지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거의 모른다. 예컨대 의사에게 뇌막염의 원인이 무엇인지 물어보라. 그러면 통상적으로 뇌막염균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 올겨울에 우리 동네 사람들의 목에서 박테리아를 검출해보면 대략 열의 9사람에게서 그 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몇 해 동안 그들 중 뇌막염을 앓은 사람은 없었고 올겨울에도 있을 것 같지 않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 뇌막염은 흔치 않은 질병이지만 그 원인균은 매우 흔한 세균이다. 의사들은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저항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즉, 우리 인체는 뇌막염균을 위시하여 여러 병균이 침입하는 것을 저항하는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우리는 그러한 면역 체계가 적용하는 방법은 물론 그 종류까지 상세히 알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커다란 문제가 남는다. 뇌막염으로 죽은 사람들은 몸이 쇠약하거나 면역 체계에 이상이 있어서라고 판명되겠지만 그들도 이전에는 어떤 결함도 발견되지 않은 건강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어떤 의미로는 그들의 죽음을 뇌막염 탓이라고 해도 무방하겠지만 그것은 너무 피상적인 관찰이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들이 죽은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정상적으로 생명을 보호하는 기능이 그들의 경우엔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전부다. 저항이라는 개념은 대체로 뇌막염 같은 세균성 질병에 적용되기도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모든 육체적 질병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세균성 질병과는 달리 비세균성 질병의 경우에는 신체의 방어 기제가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가에 대해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예컨대 위궤양 증세 하나를 놓고도 어떤 사람은 좀 가벼운 증상으로 고통받다가 대체로 신경성 궤양의 경우 완전히 회복되면 2번 다시 재발하지 않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몇 번이고 경련을 일으키다가 만성 위궤양으로 진행돼 평생 고생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맨 처음 경련이 왔을 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 이렇게 같은 병인데도 결과는 다르다. 왜 그럴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별 어려움 없이 견뎌내는 질환을 누군가는 개인적 특성 때문에 이기지 못한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모른다. 심장병이나 뇌졸중, 암, 위궤양 등과 같은 흔한 질환을 포함한 거의 모든 질병에 대해서 우리는 똑같은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최근 병의 상태는 정신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연구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즉, 정신이 신체의 저항 체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실패와 관련이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방어 체계가 실패한다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방어 체계는 잘 가동되고 있다는 것이 놀랍다. 평상시에 우리는 박테리아를 산채로 먹고 발암물질들에 침해당하며 지방질과 혈당 때문에 애를 먹고 산성물질에 침식당한다. 우리가 병들어 죽어가는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병에 걸리거나 쉽게 죽지 않는 게 더 놀랍다. 여러가지 정신질환처럼 육체적 질병에 대해서도 우리는 똑같이 말할 수 있다. 즉, 이 세상에는 어떤 미지의 힘이 있어 최악의 상황에서까지도 육체적 건강을 지켜주고 더욱더 건강해지도록 북돋워준다는 것이다. 사고를 당한 환자들을 살펴보면 더 흥미롭다. 의사와 심리치료사 중에는 특별히 사고를 잘 일으키는 환자들을 다룬 경험이 많다. 내가 경험한 환자 중 가장 극적이었던 예로 14살 소년이 있었다. 그는 재활센터에 입원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서 나의 치료가 필요했다. 소년의 어머니는 그가 8살 때 11월에 돌아가셨다. 9살 되던 해 11월, 그는 사다리에서 떨어져 팔이 부러졌다. 10살 되던 해 11월에는 자전거 사고로 두개골 파열과 심한 뇌진탕을 일으켰다. 그리고 11살 11월에는 지붕에서 떨어져 엉덩이뼈가 부러졌다. 12살 11월에는 스케이트보드를 타다 넘어져 손목이 부러졌다. 13살 11월에는 차에 치여 골반에 금이 갔다. 이 소년에게 사고를 일으키기 쉬운 성향이 있음은 분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들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소년은 의식적으로 자기를 다치게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 때문에 깊은 슬픔에 잠겨 있음을 의식하지도 않았다. 그는 담담한 어조로 어머니의 모든 것을 잊었노라고 말할 정도였다. 이런 사고가 왜 일어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질병과 마찬가지로 사고에 대해서도 방어체계라는 개념을 적용시키는 게 필요하다. 즉, 사고 유발 성향과 사고 방어 체계라는 개념 말이다. 어떤 사람이 특정한 시기에 사고를 잘 당한다는 사실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대다수가 자신을 잘 방어하면서 사고 없이 하루하루를 사는 것도 단순한 일이 아니다. 내가 9살 되던 해 겨울이었다. 책가방을 들고 학교에서 돌아오던 나는 신호등이 바뀌는 순간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졌다. 그 순간 달려오던 차가 급정거했다. 내 머리는 앞 범퍼 아래, 몸뚱이는 양 바퀴 사이에 차체 밑에 들어갔다. 나는 너무 놀라고 당황한 나머지 벌떡 일어나 차 밑에서 빠져나와 집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놀랍게도 다친 곳은 없었다. 이것만으로 본다면 이 사고는 대단할 것이 없다. 혹자는 내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경우와 비교해보자.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에 살짝 부딪혔을 때, 차를 몰고 가다가 어둠 속에서 보행자나 자전거를 탄 사람을 칠 뻔했을 때,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앞차에 불과 1, 2인치 뒤에서 멎었을 때, 넘어져서 나무에 부딪힐 뻔했을 때, 창문 밖으로 떨어질 뻔했을 때, 누가 골프채를 휘둘렀는데 머리카락을 살짝 스치고 지나갔을 때 등등. 이것은 무슨 뜻인가? 나는 무슨 행운의 별 아래 태어난 것일까? 여러분도 삶을 한번 돌아보기 바란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자기 삶에서 재난이 반복적으로 스쳐 지나가고 있으며 실제로 일어난 사고보다 일어날 뻔한 사고의 수가 훨씬 많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생존 방식 또는 사고에 대한 방어 능력은 개인의 의식적인 판단 결과가 아님을 깨닫게 되리라고 확신한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행운의 별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일까? 앞서 인용한 성가의 한 구절처럼 이토록 멀리까지 나를 고이 인도하신 은총이 정말로 존재하기 때문일까? 이 모든 것에 대해 놀라운 점이라곤 없다고. 지금까지의 모든 얘기는 단지 인간의 생존 본능을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것에 이름을 붙인다고 그 사실이 다 설명될 수 있을까? 우리가 본능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 본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평범한 것 같은가? 본능이라는 것의 근원이나 메커니즘에 대해 우리가 아는 지식은 거의 없다. 실제 사고의 구조를 보면 인간이 살아남으려는 경향은 본능 이상으로 더욱더 기적적이다. 물론 본능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기적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본능에 대해 거의 아는 바가 없다. 그런데도 본능이란 그것을 소유한 개인의 영역 안에서 작용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정신적, 신체적 질환에 대한 방어 능력을 단지 개인의 무의식이나 육체적 신진대사 과정에 포함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사고란 개인과 개인 사이 또는 어떤 개인과 그 주변 사물들과 관련되어 일어난다. 9살 때 사고에서 나는 그 차바퀴에 깔리지 않았다. 그것은 내 생존 본능 때문일까? 아니면 그 차의 운전자가 나를 죽이지 않으려는 저항 본능을 가졌기 때문일까? 우리는 어쩌면 자기 생명뿐 아니라 남의 생명까지도 보호하려는 본능을 가졌을지도 모른다.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친구들 중에는 교통사고로 엉망이 된 차 안에서 조금도 다치지 않은 피해자들이 기어 나오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여럿이 있다. 그들은 하나같이 무척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며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부서졌는데도 살아나다니 상상도 못할 일이야. 다친 데도 없더라고. 이런 일을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오로지 행운에 불과하다 할 것인가? 목격자 중 종교가 없는 친구들은 이 사고에 어떤 행운도 작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에 많이 놀란다.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 라고 그들은 말한다. 종교적이지도 않은 내 친구들은 자기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놀라운 경험을 이런 말로 요약하곤 했다. 아마 하느님은 주정뱅이도 사랑하시나 봐. 또는 아직 염라대왕 명부에 올라있지 않은 모양이야. 여러분 또한 이러한 사건들이 지닌 미스터리를 순전한 우연이나 설명할 길 없는 이변이나 운명의 장난으로 여겨 더 깊이 생각하려 하지 않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런 사건을 좀 더 파고 들어가 보면 본능이라는 개념이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생명도 없는 자동차라는 기계가 자기가 태운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부서지는 본능을 갖고 있단 말인가? 또는 사람들에게 자동차가 부서질 때
자기 몸을 거기에 맞춰 다치지 않게 하는 본능이 있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사건을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본능이라는 개념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굳이 찾자면 동시 발생이라는 개념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동시 발생의 개념을 고찰하기 전에 우리가 무의식이라고 부르는 인간 정신의 한 부분이 지닌 여러 가지 기능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